잿빛 하늘 아래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도쿄의 초봄. 명문사립미술대학 사쿠라가오카 예술대학의 캠퍼스는 봄의 생기로 가득했지만 다나카 유키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스산했다.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장학생인 그녀는 병적일 만큼 하얀 피부와 마른 체형, 낡은 옷차림 때문에 화려한 동기들 사이에서 늘 주눅들어 있었다. 유키는 조소과에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극심한 내성적 성격과 과거의 트라우마는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만들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대학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작업실과 차가운 점토 덩어리뿐이었다. 신입생 환영 전시회에 출품한 유키의 작은 조각상 침묵하는 절규는 예상 외의 파문을 일으켰다. 이름 없는 작은 작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처절한 고독과 억눌린 슬픔, 그리고 섬세한 표현력은 몇몇 교수와 젊은 비평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유키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축복이 아닌 무거운 부담감일 뿐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자신의 내면을 들킨 것만 같아 불안했다. 그때 학교의 악명 높은 폭군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 외교관의 아들인 켄 윌리엄스가 유키에게 다가왔다. 패션 디자인과인 켄은 185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햇볕에 잘 그을린 건강한 구릿빛 피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브랜드로 치장한 채 늘 무리를 이끌고 다녔다. 그는 아버지의 지위와 어머니 집안의 재력을 등에 업고 온갖 특권을 누리며 학교의 무법자처럼 군림했다. 켄이 유키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그녀의 작품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유키의 병약해 보이는 하얀 피부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한 분위기에 기묘한 흥미를 느꼈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보다는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켄은 처음에는 가면을 쓰고 유키에게 접근했다. 그는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유키의 작품 앞에 서서 말했다. 내 작품 꽤 재미있던데. 뭐 나쁘지 않아. 나랑 같이 다니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알잖아? 이 바닥은 실력만으론 안 되는 거. 은근히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유키를 자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유키는 그의 위압적인 태도와 가면 뒤에 숨겨진 불순한 의도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치며 작은 목소리로 거절 의사를 표했다. 아, 저는 괜찮습니다. 켄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감히 자신의 친절을 거절한 유키의 태도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유키를 쏘아보았다.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 순간부터 유키의 지옥은 시작되었다. 켄과 그의 추종자들은 유키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들의 방식은 교묘하고 잔인했다. 어느 날 유키가 작업실에 돌아왔을 때 밤새 다듬었던 조각상의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것에 긁혀 망가져 있었다. 또 어떤 날은 그녀의 작업 도구들이 전부 사라지거나 물감이 든 통에 이상한 액체가 섞여 있기도 했다. 범인은 명백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유키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괴롭힘은 작업실을 넘어 SNS로 확산되었다. 익명의 계정들이 유키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다나카 유키, 실력도 없으면서 교수한테 꼬리쳐서 장학금 받았다더라. 걔 사실 다른 사람 작품 베낀 거래. 병약한 척하면서 남자들 동정심 유발하는 게 특기래. 유키의 창백한 외모를 겨냥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유령처럼 하얀 애, 햇빛도 못 보고 자랐나 봐. 병균 옮길 것 같아. 재수없어. 댓글들은 비수처럼 유키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켄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유키를 모욕하는 것을 즐겼다. 강의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가거나 학생들이 많은 식당에서 유키의 식판을 일부러 엎어버리기도 했다. 그는 유키의 창백한 피부와 자신의 건강한 구릿빛 피부를 노골적으로 비교하며 비웃었다. 어이, 거기 유령 양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그러다 쓰러지겠다. 안 그래 얘들아? 그의 말에 추종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폭소를 터뜨렸다. 유키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유키의 유일한 친구인 같은 과의 사토 소라는 그런 켄의 만행을 볼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했다. 소라는 활발하고 정의감 넘치는 성격으로 유키와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유키를 대신해 켄에게 맞서려 했지만 켄의 무리는 소라마저 위협했다. 너 저런 애랑 같이 다니다가 똑같이 될라. 우리 켄한테 찍히면 학교 생활 끝나는 거 몰라? 소라는 분했지만 켄의 뒤에 버티고 있는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유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로 인해 점점 더 피폐해져 갔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켄과 마주칠까봐 불안에 떨었다. 식욕도 완전히 잃어버려 그녀의 마른 몸은 더욱 앙상해졌고 창백한 얼굴에는 한 점의 혈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졌고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조소 작업마저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시골에 계신 홀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삼켰다. 이 모든 걸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릴까? 휴학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학교 상담실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것은 절망뿐이었다. 상담 교수는 유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나카 양, 켄 윌리엄스 군의 아버님이 누군지 알고 있겠죠? 주일 미국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이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재벌가의 따님이시고 이런 일은 조용히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다나카 양에게도 좋지 않을까요?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서 좋을 것 없어요. 교수의 말은 사실상 사건을 덮으려는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학교마저 그녀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키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유키를 보며 소라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어느 날 텅 빈 작업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유키에게 소라가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유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네 예술은 어디 갔어? 네가 가장 잘하는 거, 네 작품으로 싸워. 저런 쓰레기들한테 네 재능을 짓밟히게 내버려 둘 거야? 소라의 외침은 유키의 굳게 닫힌 마음을 흔들었다. 내 작품으로 싸우라고? 유키는 떨리는 눈으로 소라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여전히 온몸을 짓눌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소라는 그날부터 유키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몰래 켄의 만행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켄이 유키의 작품을 비웃으며 발로 차는 장면, 유키에게 폭언을 퍼붓는 음성 등이 소라의 스마트폰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유키는 소라의 용기에 힘을 얻어 조금씩 다시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켄에 대한 공포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졸업 전시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늦은 밤, 유키는 작업실에서 자신의 모든 혼을 담은 졸업작품 부서진 날개를 거의 완성해가고 있었다. 이 작품은 거대한 날개가 반쯤 부서진 채 추락하려는 순간을 형상화한 것으로 그녀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동시에 다시 날아오르려는 희미한 희망을 담고 있었다. 유키는 이 작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업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켄과 그의 무리가 들이닥쳤다. 켄은 유키의 작품을 한번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꼴값 떨고 있네. 이게 뭐냐? 쓰레기잖아. 그는 다짜고짜 부서진 날개를 발로 걷어찼다. 안 돼. 유키의 절규에도 아랑곳 없이 켄은 작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마구 짓밟았다. 밤새 공들여 만든 날개는 산산조각나 작업실 바닥에 나뒹굴었다. 켄은 망연자실한 유키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악마처럼 웃었다. 꼴 좋다. 이 영상 인터넷에 쫙 뿌려줄까? 네가 얼마나 비참한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말이야. 유키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아 부서진 작품의 파편들을 끌어모으며 그녀는 통곡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유키는 며칠 동안 작업실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냈다. 식음을 전폐하고 멍하니 부서진 작품의 잔해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려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았다. 소라가 찾아와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해도 소용없었다. 유키는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문득 잠에서 깬 유키는 어둠 속에서 부서진 날개의 파편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산산조각난 형태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혼과 열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유키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파괴, 파괴, 그 자체를 나의 예술로 만들자.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영감이 떠오른 것이다. 유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서진 파편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소라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켄의 만행 영상과 음성 파일, SNS상의 악플과 루머들을 건네주며 유키의 결심을 지지했다. 유키, 네가 하려는 거 뭔지 알 것 같아. 내가 끝까지 도울게. 그때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다. 켄의 추종자 중 한 명이었던 여학생 미카였다. 미카는 평소 켄의 악행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미카는 몰래 유키에게 연락해 켄이 과거 다른 학생들에게 저질렀던 유사한 괴롭힘 사례들과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켄이 유키의 작품을 부수는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넘겨주었다. 미안해요, 다나카 씨. 진작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이걸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카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죄의 빛이 담겨 있었다. 유키는 소라와 미카의 도움으로 밤샘 작업을 통해 새로운 졸업 작품을 준비했다. 그것은 단순한 조각 작품이 아니었다. 켄에 의해 파괴된 부서진 날개의 잔해들, 켄의 만행을 담은 영상과 음성 기록, SNS상의 루머와 악플들을 콜라주처럼 결합한 거대한 설치 미술이었다. 작품의 중앙에는 켄의 오만한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주위로는 그가 내뱉었던 폭언들이 날카로운 글씨체로 새겨져 있었다. 작품명은 가해자의 초상, 그리고 나의 목소리. 작품 한쪽 구석에는 켄의 건강한 구릿빛 팔과 대비되는 유키의 창백하고 가느다란 손이 부서진 날개 조각을 움켜쥔 채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모습이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의지를 상징했다. 드디어 졸업 전시회 개막일. 사쿠라 가오카 예술대학의 전시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켄의 아버지인 윌리엄스 대사와 그의 아내, 학교 이사장과 주요 교수들, 그리고 유명 미술계 인사들과 기자들까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켄은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전시장을 누비고 다녔다. 유키의 작품이 공개될 차례가 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공간으로 집중되었다. 처음에는 거대한 검은 천에 가려져 있던 작품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그 기괴하고 도발적인 형태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때 작품 중앙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갑자기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켄이 유키의 작품을 짓밟고 폭언을 퍼붓는 장면, 유키를 조롱하며 촬영하던 그의 목소리, SNS상의 악플들이 쉴 새 없이 화면을 채웠다. 전시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켄은 자신의 만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당황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성을 잃고 유키에게 달려들어 작품을 부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을 파악한 소라와 다른 학생들 그리고 황급히 달려온 경비원들에게 저지당했다. 이 미친년이 이게 무슨 짓이야? 켄은 발악했지만 그의 추악한 민낯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후였다. 유키는 창백했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켄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강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약하고 소심했던 유키가 아니었다. 유키의 작품은 단순한 졸업 전시를 넘어 사회적 고발로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외교관 자녀의 충격적인 갑질 실태, 명문예술대학 내 이짐의 은폐 의혹, 예술로 폭로된 추악한 진실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SNS는 들끓었고 켄의 만행에 대한 비난과 유키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윌리엄스 대사는 결국 본국으로 소환되었고 외교관으로서의 경력은 사실상 끝나버렸다. 켄은 모든 특권을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학교에서는 즉각 퇴학 조치가 내려졌고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 집안의 막대한 재력도 그의 추락을 막지는 못했다. 그는 결국 아무도 모르게 일본을 떠나야만 했다. 유키는 이 사건을 통해 깊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내면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소심하고 위축된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를 얻었고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강력한 방법을 깨달았다. 그녀의 졸업작품 가해자의 초상 그리고 나의 목소리는 현대사회의 폭력과 그에 저항하는 개인의 용기를 담아낸 문제작으로 평가받으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국내외 여러 갤러리에서 전시 제의가 쇄도했고 유키는 젊고 주목받는 예술가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 몇 년 후 도쿄의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작업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유키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평온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작품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작품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깊은 위로를 건네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작업을 잠시 멈춘 유키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리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유키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조리한 일들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진실을 담은 외침은 세상을 조금씩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술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힘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절망 대신 따뜻한 희망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